예, 대전 유성갑 출신 조성래입니다. 먼저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국정농단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의 그 중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고, 그리고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인사검증이 막 몰리는 상황에서 다소 조금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에서도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점점 그 인사 시스템이 자리를 좀 잡아 나가는 것 같고, 좀 전에 그 답변 과정에서 그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서 국민께 이제 공개하는 여부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면서 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고, 조금 늦어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국회 지적에 따라서 지금 자문회의를 구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그 인사 체크, 검증 체크 항목은 저희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공개해서 또 본인 스스로 후보자에 추천된 분이 본인 스스로 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운영이 그 결산할 때 그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어서 국가 주요 지휘에 대한 그 직위 분류를 통해서 좀 투명성을 높여나가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니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5년 임기에 정확히 10분의 1에 도달한 겁니다. 아직 10분의 9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걸어놓고 계시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 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시 야당부터 방문하겠다. 그 약속을 제일 먼저 지키게 됩니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지킨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렇게 정우택 대표님, 예, 쭉 만나시죠. 박지원 대표님, 다 만나십니다. 예,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5월 19일 날 취임 열흘 만에 5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저렇게 환담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나라가 좀 잘 돌아가겠다라는 안심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그 여야 정당 대표들께 국정 현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소통 노력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국민들이 가졌던 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가 되고 뭔가 좀 심리적 안정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6개월 만에 14.41%가 상승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뭐 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이게 6개월 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보내준 소통과 경제적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아직도 70%가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분의 1이 이제 지난 거에 불과합니다. 아직 10분의 9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6개월의 성적표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정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좋다라는 것이고,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더 받들어서 우리가 청와대가 특히 더 배전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잘 해나가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6개월 평가와 관련해서 향후 그 국정 운영, 청와대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비서실장 혹시 간단하게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경제 회복, 성장에 대한 이런 심리, 또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것이 조금 더 고르게 국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이 나눠질 수 있는 이런 철학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더 경제와 민생에 좀 더 힘을 쏟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거나 의장을 하시는 기구가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평통, 그리고, 국가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시행령으로 만든 일자리위원회, 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괄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그 총괄을 교육부 장관에게 하게 하면서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 인적자원 관리본부를 맡기고 이거를 받아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위원회인 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총괄적인 국가 인적자원 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그 실천 계획들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실종이 되게 됩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아직도 법상으로는 대통령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9년, 10년 동안 한 번도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수집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제일 첫 번째 국정과제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에 저는 그 동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정책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인적자원위원회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혹시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총리가 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거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정태욱 의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예, 오전에 정의용 실장께서 우리 정용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면은 흥진호 납포는 21일 날 1시 30분에 납포됐는데 이것이 해경이 인지한 거는 서류상으로는 21일 날 22시 19분입니다. 약간 엄청난 20시간 정도 지난 후에 된데 아까 실장님 답변 보면은 피랍 당사자가 위치나 또 납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전혀 이걸 알 방법이 없다, 시스템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그게 과연 맞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태를 발생한 시점으로부터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인지한 후에 10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최초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청와대에서 이번에 받은 자료로 확인한 거니까 아마 거짓말이 없을 거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늑장 보고한 것 자체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도 약 7시간 앞서가지고 해경청은 해군 일함대에다가 흥진호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기는 최소한 실무자들은 실종 가능성이나 납포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다는데 여기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을 해군에 보고가 되는데도 국방장관도 대통령과 똑같이 27일날 북한 방송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군이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자, 그런데 똑같은 사태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승호 사건이 2010년 8월 8일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여는 납포 되자마자 당일날 바로
인지하게 되고 당일 바로 송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5일이나 지나가 겨우 알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또 똑같이 10월 24일 날 아까 그 안보실장께서 처음 보고받았다 이야기 하셨죠? 이것 자체도 엄청난 문제죠. 10월 21일 날, 이제 22시 19분에 사실 그 해경청은 이 사태를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실장께서 안보를 총괄 책임지는 안보실장께서 최초 인지한 시점이 24일 날 아까 시간은 이야기 안 했는데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래 놔놓고 실제로 대응한 게 뭡니까? 대응한 데 보면 청와대가 대응한 거는 24일 날 안보실장이 그 보고를 받으셨고 10월 26일 날 15시경에 자료에 보면 위기센터장 직급 찾아보니까 1급이 띠다. 센터장이 그냥 했는 소리가 해경청에다가 아주 한가한 이야기합니다. 전원 대비하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보실장이가 1차장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 여러 가지 수색도 했다.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인식한 것이 그 안보실장께서 안보실장한 거는 10월 24일 날이고 해경청에 지시한 거는 10월 26일입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걸 바로, 이거는 정말 그 다른 분 몰라도 안보실장님께서 굉장히 이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변명이 안 될 겁니다. 아까 시스템 문제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 최초 보고된 것이 10월 27일 날 결국 중앙통신이 6시 30분에 모니터링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아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북한 중앙방송 받고 나야 국민이 외국인 포함해가 10명이나 되는 배가 납포되고 보고되는 거를 그거를 그저 북한 중앙통신이 알려줘야 아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월호가 너무나 무능해가지고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보다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신적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똑같이 대승호 사태, MB정부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승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유스럽게 복장을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선장하고 기자들이 전부 다 기자회견합니다. 기자회견하고 가족 다 만납니다. 자리 선약하고 울고 뭐 끌어안고 울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병원에 속초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무능한 행동을 해놔놓고도 제일 먼저 했는 건 저 마스크를 똑같이 씁니다. 저 차가 속초 505 차인데 속초 505는 왜 너무 똑같은 마스크를 수십 개 준비했습니까? 똑같은 마스크를 저래 입히는 건 분명히 이 정부가 뭔가 지시를 내렸겠죠. 언론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충분히 사정되지 않습니까? 딴 거는 그렇게 무능하면서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는 건 이렇게 유능한지나 이걸 지적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 태워가지고 병원에도 안 가고 포항으로 이동해가지고 정부 조사를 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 선원들이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거는 이제 사진은 뭐 그냥 예시 사진인데 여인숙 같은 데 머물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데면 선장한테 뭐 호텔을 묵었다 그래요. 호텔 이름까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래 되면은 이 정부는 선원이 납북되고 피랍되고 그걸 구제하는 데는 전혀 무능하면서도 이 어부들을 언론을 통제하고 제대로 인터뷰 못하는 건 아주 체계적으로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정부가 세월호 때보다 무엇이 나았는지를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답변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것은 저희 1차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팩트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총체적인 무능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그 흥진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은 어선의 위치를 우리 해경 당국이나
해수부에서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어선들이 위치 보고를 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자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보고가 됐을 때, 이 신문선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하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불법 조업의 가능성, 또 하나는 조난의 가능성, 또 하나는 납포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는데, 이 초기에 흥준호가 보고했던 위치, 또 선주가 보고했던 위치, 나중에 다 허위로 판명됐습니다만 그 위치를 믿고 그러한 위치에서는 납포될 가능성은 없다. 납포 가능성 1차 배제하고 불법 어업 또는 조난의 가능성만 두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에 관해서는 그 정부로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정을 20척 동원하고 비행기도 10척을 동원하고 주변국에도 수색 요청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선주 쪽에서는 사실 수색을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이 수색을 했습니다. 27일 날 북한이 이 사람들 송환해 주겠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선에 대한 이 위치 확인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이러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승호가 2008년도 8월달에 바로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납포하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진호도 또 북한에 납포하면서 또 흥진호가 저희가 아직 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북한 경비정이 나타나니까 남쪽으로 상당 한 1시간 이상 도주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남쪽 우리 정부에다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안 한 겁니다. 위치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흥진호 가족들이, 이 흥진호 선원들이, 자기 신분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도와준 것입니다. 네, 한마디만 하시죠. 실장님, 다 국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해경이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니까 해경이 다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 조치를 안 지르고 안보실장 1급이 그냥 조난 가능성이 해라 하고 이래 됐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해경이 다 하는데도 조치를 청와대가 제대로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변명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실무적인 이유로 자꾸 이야기하시면은 본질하고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정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윤경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애타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셔서 본질의 시간 좀 할애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은요. 아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민감한 시기고 중요한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지나칠까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염려하시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는 의사 표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돼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여러 의사 표현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법 논란마저 제기되는 방식의 표현조차 국회의원은 존중받아야 되고 국민은 염려하고 이러한 특권의식 혹은 이중적 잣대 이런 걸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리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실장님,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금의 불평등 구조가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죠. 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불평등 정도는 이미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프랑스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뭐 계산을 해보니까 소위 이제 피케티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불평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을 열심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계시는데요. 이게 그 표를 좀 보시면은 90년대만 해도 경제가 성장하면은 이것이 민간 소비 증가율하고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이렇게 보니까 성장은 하는데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저성장도 문제인데 이렇게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이렇게 저성장과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 성장의 성과는 결국은 국민 총 소득, 다시 말해서 국민 총 생산과 국내 총 생산 GDP와 국민 총 소득은 거의 99.5% 이상 같은 개념인데요. 그 국민 총 소득 중에서 가계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 불평등의 소비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 소득의 재분배가 사실은 지나치게 소수에게 귀속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보이는데요.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다중채무자가 지금 390만 명. 금융회사 세 군데에서 돈을 빌렸고요. 적어도 최소한 빚이 한 1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빚 돌려막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장기연체 채무자가 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자가 4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거의 500만 명, 경제활동 인구를 추산했을 때 이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이게 결국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들은 계속 가난하고 소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소득 재분배 이것이 퍼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빚을 갚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도덕적 그 해이 논란까지도 아주 불명예스럽게 제기하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퍼주기다.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 국민들은 요즘에 더 허탈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쓰면 퍼주기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세금을 자기 돈인 양 권력 실세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더라. 그것도 월 1억씩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 대단히 허탈하고 배신감이 들고 이게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이 이게 과거에 퍼주기 논란에 처음 아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무상급식 제도 실시 이후에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봤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3조 원가량의 무상급식을 실시했더니 국민소득이 약 4,130억 원 증가했고 또 밑에 보시면은요 진위 개수도 개선이 됐고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전부 감소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물가 상승률 억제 효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면 실시한 곳 8곳과 그리고 제한적 실시한 곳 5곳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곳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우연한 결과로 도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이 무상급식을 통한 국민소득의 기여,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사회 경제적 효과, 예, 물가 상승률 억제 등의 여러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서, 사회적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득 재분배를 전제로 여러 복지정책 확대 및 일자리 정책들을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저는 한번 승수 효과를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홍보를 해서 소득 재분배와 성장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국민적 여론에 힘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다 하신 거죠? 재경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입니다. 인사수석님. 가셨나요? 네. 실장님,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 고위 공직자 낙마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기정 안보실 2차장 한 열흘 정도 재직하셨다 이제 낙마를 하셨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인사 추천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추천에 관한 이제 인사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수석실에서 발굴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추천을 봐서 저희가 인사추천위원회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한정이 있어서. 인사수석님 마침 오셨네요. 수석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혹시 누가 추천하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인사수석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인사 추천을 한 사람들은 저희는 물론 인사 추천 역시 시스템에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어느 분인가는 추천을 하셨을 터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겠죠? 네,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인재 그다음에 포대도 이유정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누군가는 추천을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하실 거고. 네, 죄송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어느 분인가는 추천을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터이고. 김희수 소장님, 그다음에 지금 이제 목전에 논란되신 홍정학 후보자님인데 혹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차피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추천이 이 내부에서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지금 낙마하신 김기정,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이유정, 박성진, 김희수까지 추천을 한 2번, 3번 이상 했는데 낙마되신 이 추천인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마하신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낙마를 한 사람이 지금 6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2번 이상 지금 추천하신 분이 계신지 제가 그냥 편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제가 의원님, 수석님, 사실은 인사 후보를 누가 추천했는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사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께도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관리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수석님, 네. 제가 질문 시간이 7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추천을 했는데 계속 잘못된 사람만 추천을 하는 사람은 다음부터 좀 추천을 못하도록 하는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질문상 답변서 써내는 거 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국정원 조남 파일이나 경찰을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한간에 많이 돌거든요. 지금도 국정원이나 경찰을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인사 검증은 저희 검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수석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남 파일은 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파일 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 파일 안 보시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사 검증을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을 또는 국정원이 개입을 한다면 그 자체의 기관에 이기심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그거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고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도 아니기를 네. 기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외교부 장관님하고 저기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자제분들이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초의 후보자 고르고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제분들 외국 국적, 특히 선진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거르십니까? 예, 저희가 파악은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녀들의 이중 국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역 면탈과 연관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범죄적 행위만 아니라면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용인한다 지금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방통위원장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장관급 강요라면 사실은 자녀들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20세 넘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더 이상 통제하거나 관할할 수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녀의 외국 국적이나 특히 선진국 국적을 만들어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장관 자격이 있을까?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더 벗어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할 마음의 자세와 역사적 히스토리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주신 말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적폐청산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적폐청산위원회들 중에 민간인 자격을 가지고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되는 것 같거든요,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각 기관에서 이 위원회의 권한을 TF라는 게 아시다시피 무슨 법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것이 TF의 의견이 곧바로 무슨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TF를 구성한 해당 기관의 장이 이 위원회의 그런 권한을 그러니까 해당 기관의 장이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 비밀 취급 인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필요합니다. 근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민간위원들이 비급 비취 인가를 지금 8월 29일인가 받았다 그래요. 근데 과연 이 민간인들에게 이 비밀 취급 인가를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합법적이냐?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민간위원들에게 공무원에 관한 공직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법 3조를 보면 임시직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 역시 나중에 상당한 문제의 소리가 있다. 요번에 사실은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도 지금 이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역시 상당한 지금 법적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나중에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국정원에서 많이 따져봤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업무협조를 통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님. 철저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정을 20척 동원하고 비행기도 10척을 동원하고 주변국에도 수색 요청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선주 쪽에서는 사실 수색을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이 수색을 했습니다.
27일 날 북한이 이 사람들 송환해 주겠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선에 대한 이 위치 확인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이러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승우가 2008년도 8월달에 바로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납포하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진호도 또 북한에 납포하면서 또 흥진호가 저희가 아직 더 좀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북한 경비정에 나타나니까 남쪽으로 상당 한 1시간 이상 도주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남쪽 우리 정부에다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안 한 겁니다. 위치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흥진호 가족들이, 이 흥진호 선원들이, 자기 신분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도와준 것입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실장님, 다 국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 조치를 안 지르고 안보실장 1급이 그냥 조난 가능성이 해라 하고 이래 됐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해경이 다 하는데도 조치를 청와대가 제대로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변명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 실무적인 이유로 자꾸 이야기하시면은 본질하고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정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윤경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애타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셔서 본질의 시간 좀 할애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은요. 아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민감한 시기고 중요한 외교 행사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지나칠까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염려하시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는 의사 표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돼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여러 의사 표현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법 논란마저 제기되는 방식의 표현조차 국회의원은 존중받아야 되고 국민은 염려하고 이러한 특권의식 혹은 이중적 잣대 이런 걸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리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실장님. 네. 물론 완벽한 정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좋다라는 것이고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더 받들어서 우리가 청와대가 특히 더 배전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잘 해나가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6개월 평가와 관련해서 향후 국정 운영, 청와대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비서실장 혹시 간단하게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경제 회복, 성장에 대한 이런 심리 또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것이 조금 더 고르게 국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이 나눠질 수 있는 이런 철학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더 경제와 민생에 좀 더 힘을 쏟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거나 의장을 하시는 기구가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평통, 그리고,
국가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시행령으로 만든 일자리위원회, 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괄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그 총괄을 교육부 장관에게 하게 하면서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인적자원 관리 업무를 맡기고, 이거를 받아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위원회인 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총괄적인 국가 인적자원 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그 실천 계획들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실종이 되게 됩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아직도 법상으로는 대통령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9년, 10년 동안 한 번도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수집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제일 첫 번째 국정과제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에 저는 그 동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정책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인적자원위원회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혹시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뭐 말씀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총리가 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거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승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정태욱 의원님 질의시 바랍니다. 예, 오전에 정의용 실장께서 우리 정용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면은 흥진호 나포는 21일 날 예,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먼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국정농단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의 그 중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고, 그리고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인사검증이 막 몰리는 상황에서 다소 조금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에서도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점점 그 인사 시스템이 자리를 좀 잡아 나가는 것 같고, 좀 전에 그 답변 과정에서 그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서 국민께 이제 공개하는 여부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면서 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고, 조금 늦어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국회 지적에 따라서 지금 자문회의를 구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그 인사 체크, 검증 체크 항목은 저희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공개해서 또 본인 스스로 후보자에 추천된 분이 본인 스스로 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운영이 그 결산할 때 그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어서 국가 주요 지위에 대한 그 직위 분류를 통해서 좀 투명성을 높여나가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니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5년 임기에 정확히 10분의 1에 도달한 겁니다. 아직 10분의 9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걸어놓고 계시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 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시 야당 당사부터 야당부터 방문하겠다. 그 약속을 제일 먼저 지키게 됩니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지킨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렇게 정우택 대표님, 예, 쭉 만나시죠. 박지원 대표님,
다 만나십니다. 예,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5월 19일 날 취임 열흘 만에 5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저렇게 환담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나라가 좀 잘 돌아가겠다라는 안심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그 여야 정당 대표들께 국정 현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소통 노력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국민들이 가졌던 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가 되고 뭔가 좀 심리적 안정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6개월 만에 14.41%가 상승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이게 6개월 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보내준 소통과 경제적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아직도 70%가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분의 1이 이제 지난 거에 불과합니다. 아직 10분의 9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6개월의 성적표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시 30분에 모니터링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아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북한 중앙방송 받고 나야 국민이 외국인 포함해가 10명이나 되는 배가 납포되고 보고되는 거를 그거를 그저 북한 중앙통신이 알려줘야 아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월호가 너무나 무능해가지고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보다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신적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똑같이 대승호 사태, MB 정부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승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유스럽게 복장을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선장하고 기자들이 전부 다 기자회견합니다. 기자회견하고 가족 다 만납니다. 잘 있었냐 하고 울고 끌어안고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속초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무능한 행동을 해놔놓고도 제일 먼저 했는 건 저 마스크를 똑같이 씁니다. 저 차가 속초 505 차인데 속초 505는 왜 너무 똑같은 마스크를 수십 개 준비했습니까? 똑같은 마스크를 저래 입히는 건 분명히 이 정부가 뭔가 지시를 내렸겠죠. 언론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충분히 사정되지 않습니까? 딴 거는 그렇게 무능하면서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는 건 이렇게 유능한지나 이걸 지적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 태워가지고 병원에도 안 가고 포항으로 이동해가지고 정부 조사를 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 선원들이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거는 이제 사진은 뭐 그냥 예시 사진인데 여인숙 같은 데 머물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데면 선장한테 뭐 호텔을 묵었다 그래요. 호텔 이름까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래 되면은 이 정부는 선원이 납북되고 피랍되고 그걸 구제하는 데는 전혀 무능하면서도 이 어부들을 언론을 통제하고 제대로 인터뷰 못하는 건 아주 체계적으로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정부가 세월호 때보다 무엇이 나았는지를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답변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것은 저희 1차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팩트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총체적인 무능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그 흥진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은 어선의 위치를 우리 해경 당국이나 해수부에서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어선들이 위치 보고를 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자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보고가 됐을 때, 이 식무선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하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불법 조업의 가능성, 또 하나는 조난의 가능성, 또 하나는 납포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는데, 이 초기에 흥준호가 보고했던 위치, 또 선주가 보고했던 위치, 나중에 다 허위로 판명됐습니다만 그 위치를 믿고 그러한 위치에서는 납포될 가능성은 없다. 납포 가능성 1차 배제하고 불법 어업 또는 조난의 가능성만 두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에 관해서는 그 정부로서는 상당히 1시 30분에 납포됐는데 이것이 해경이 인지한 거는 서류상으로는 21일 날 22시 19분입니다. 약 엄청난 20시간 정도 지난 후에 된데 아까 실장님 답변 보면은 피랍 당사자가 위치나 또 납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전혀 이걸 알 방법이 없다, 시스템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그게 과연 맞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태를 발생한 시점으로부터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인지한 후에 10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최초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청와대에서 이번에 받은 자료로 확인한 거니까 아마 거짓말이 없을 거 부인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늑장 보고한 것 자체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도 약 7시간 앞서가지고 해경청은 해군 1함대에다가 흥진호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기는 최소한 실무자들은 실종 가능성이나 납포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다는데 여기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을 해군에 보고가 되는데도 국방장관도 대통령과 똑같이 27일날 북한 방송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군이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자, 그런데 똑같은 사태,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승호 사건이 2010년 8월 8일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여는 납포 되자마자 당일날 바로 인지하게 되고, 당일날 바로 송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5일이나 지나가 겨우 알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또 똑같이 10월 24일 날 아까 안보실장께서 처음 보고받았다 이야기하셨죠. 이것 자체도 엄청난 문제죠. 10월 21일 날 이제 22시 19분에 사실 해경청은 이 사태를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실장께서 안보를 총괄 책임지는 안보실장께서 최초 인지한 시점이 24일 날 아까 시간은 이야기 안 했는데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래 놔놓고 실제로 대응한 게 뭡니까? 대응한 데 보면 청와대가 대응한 거는 24일 날 안보실장이 그 보고를 받으셨고 10월 26일 날 15시경에 자료에 보면 위기센터 센터장 직급 찾아보니까 1급이 띠다. 센터장이 그냥 했는 소리가 해경청에다가 아주 한가한 이야기합니다. 전원 대비하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보실장이가 1차장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 여러 가지 수색도 했다.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인식한 것이 안보실장께서 안보실장한 거는 10월 24일 날이고 해경청에 지시한 거는 10월 26일입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걸 바로 이거는 정말 다른 분 몰라도 안보실장님께서 굉장히 이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변명이 안 될 겁니다. 아까 시스템 문제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 최초 보고된 것이 10월 27일 날 결국 중앙통신이